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난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93번째 시간으로 러일전쟁 8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러일전쟁 8, 러일전쟁 최대의 전투 봉천 센양 전투 2부. 봉천, 지금은 센양은 평원지대로 동쪽에만 언덕과 산이 이어져 있다. 남쪽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훈강이 흐르고 다시 15킬로미터 남쪽으로 샤강이 흐르고 있다. 남만주철도는 봉천 서쪽 외곽을 따라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지나갔다. 쿠로파트키는 서동으로 160km에 걸쳐 상계군을 배치해서 얇은 방어선을 만들었다. 제1만주군은 봉천 남동쪽 50km 지점의 고지에 자리잡아 좌익을 맡았고, 제3군 만주군은 봉천 남쪽 16km 지점의 중앙을 맡았고, 샤강 남쪽 강변의 교두보를 포함한 전략 요충지를 지켰다. 우익의 제2만주군은 봉천 남서쪽 32km 지점에서 훈강의 남쪽 강변에서 남쪽 강변까지 방어했다. 쿠로파트키는 27만 5천 명은 러시아 역사상 단일 전투에 동원한 최대 규모의 병력이었다. 2월 중순 일본군은 러시아 진영의 반대편인 샤강 남쪽에 3개군을 배치했다. 좌익에는 제2군, 중앙에 제4군을, 제1군은 우익에 배치했다. 양쪽의 참호는 보통 몇 킬로미터 밖에 있었지만 겨우 몇백 미터 거리도 있었다. 2월 25일 예정된 쿠로파트킨의 공격은 산대프 전투의 재판이었다. 우익 제2만주군이 중심이 되어 산대프의 일본군 좌측을 우회하면 중앙 제3만주군이 대포 사거리까지만 전진하기로 되어 있었다. 불가사의하게도 좌익 제1만주군은 어떤 임무도 받지 못했다. 신속한 실행이 관건이었는데도 쿠로파트킨은 세밀한 작전을 다듬으며 몇 주를 흘려보냈다. 쿠로파트킨은 부하들에게 작전안을 회람시키고 의견을 모으며 시간을 보냈다. 심지어 참모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협의를 마쳤는데도 여전히 공격을 시작하지 않았다. 반대로 오야마와 코다마는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신병과 노지한 예비군까지 긁어모으며 러시아 방어선을 돌파할 준비를 마쳤다. 러시아군에 비해 아직 숫자가 모자라지만 주도권을 잡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쿠로파트킨과 몇 개월간 교전하면서 러시아군은 관료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획에 집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러시아군은 계획에 어긋나거나 예상하지 못한 위협을 만나면 어김없이 혼란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었다. 일본이 그린 쿠로파트킨입니다. 승리를 거둔 후 적장을 과장되게 표현해서 자신의 승리를 더 빛나게 하는 기록이 많은데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다음 그림과 같은 표현이 더 맞겠죠. 일본군은 러시아군의 약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새로 구성된 제5군이 러시아군의 공격 예정일보다 일주일 먼저인 2월 18일 동쪽 끝의 협곡을 공격해서 일본군 전체가 마치 러시아 방어선을 우회하는 혼란을 주기로 했다. 오야마와 고다마는 쿠로파트킨이 당황해서 예비군을 동쪽에 모두 밀어넣게 만들 생각이었다. 러시아의 예비병력이 동쪽에 투입되면 일본군은 서쪽에서 진짜 공격을 시작하는데 제3군이 러시아 우익을 크게 돌아서 남반주 철도를 차단하기로 했다. 러시아 우익이 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러서면 일본군 전체가 앞으로 전진하며 러시아 방어선을 U자형으로 축소시키고 포위망을 가둔다는 야심만만한 계획이었다. 오야마는 명령문을 간단하게 작성했다. 전쟁을 양방을 정하는 것의 목표다. 따라서 특정 지점이나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적에게 치명상을 입혀야 한다. 최대한 빨리 멀리까지 적을 추격해야 한다. 러시아군 우익은 주요 도로나 협곡을 내려다보는 요새에 분산되어 있었다. 강추위로 경사면이 얇은 얼음이 덮여 있어서 신속한 기동은 불가능했다. 일본군은 기세를 올리며 난간을 돌파해 우회하려고 했다. 베레스넵 고지를 공격할 때에는 어깨에 모래주머니를 얹고 달려나갔다. 은폐물이 없는 곳에서는 사격을 받으면 모래주머니를 자신의 뒤에 던져 따라오는 동료의 은폐물을 만들었다. 산악전투가 점점 치열해지는 동안 나머지 일본군은 기회를 기다리며 조용히 침묵을 지켰다. 이후 며칠 동안 쿠로파트킨의 사령부에는 동쪽 전선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전신음이 끊이지 않고 들어왔다. 쿠로파트킨은 이전 노기의 제3군에 속했던 일본 제11사단이 동쪽
공격에 참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깜짝 놀랐다. 그렇다면 제3군 전체가 동쪽에 투입되었다는 소리인가? 2월 24일 새벽 만주 정보를 담당하던 우카치 고로비치 장군은 일본군이 다음날 예정된 쿠로파트킨의 공격 계획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정보를 손에 넣었다. 러시아의 전투 계획 상당 부분이 일본군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정보였다. 우카치 고로비치는 직접 쿠로파트킨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 쿠로파트킨은 제2만주군 지휘관 알렉산드로 카올바로스에게 가서 그 내용을 알리시오. 그에게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보고 제2군이 내일 일본군을 공격할 것인지에 대해 전신으로 즉시 알리라고 말하시오. 라고 명령했다. 쿠로파트킨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카올바로스에게 직접 전신을 보내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신을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우카치 고로비치는 그날 오후 5시까지 제2만주군에게 도착하지 못했다. 카올바로스는 계속 들어오는 나쁜 소식에 정신이 없었다. 정찰병의 산대프 남서쪽 일대에 일본군이 직결하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왔다. 노기의 제3군으로 러시아 정보망을 교란시키기 위해 계속 기만 기동을 하고 있었다. 카올바로스는 9만 명으로 적을 공격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보고에 따르면 자신의 병력이 열세였다. 카올바로스는 다른 지휘관들과 가진 회의에서 쿠로파트킨이 제때 예비 병력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예정대로 공격해도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카올바로스는 회의를 중단하고 최고사령관과 장시간 전신회의를 했다. 카올바로스는 다시 회의를 소집하고 단 한 명도 정언할 수 없다. 동쪽 협곡 지역의 알렉세렙이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최고사령관의 답변을 공유했다. 정원 병력도 받지 못하는 데다가 나중에 오보로 알려진 일본군이 이미 자신의 공격 계획을 알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카올바로스는 쿠로파트킨에게 다시 전신을 보내 공격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알렸다. 이 시점에서 이미 성패가 판가름나기 시작했다. 쿠로파트킨은 일본군에게 주도권을 내주었고 다시는 되찾지 못했다. 그는 일본군의 기만 공격에 속아 예정된 공격을 중지시키고 병력을 빼내 동쪽에 지원했다. 만약 공격적인 지휘관이었다면 동쪽이 밀리고 있어도 괴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의 계획을 고수하여 그대로 밀고 나갔을 것이다. 동쪽이 심각하게 밀린다고 해도 예정대로 서쪽 공격이 제대로 적중한다면 전선은 일진일대의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일본군 작전을 미리 차단할 수 있었다. 이후 며칠 동안 쿠로파트킨은 제2만주군의 예비병력을 빼내 동쪽 전선에 투입했다. 그리고 집단군 전체의 예비군도 모두 빼냈다. 결국 111여 군단 72사단 6동베르시아 보병사단의 2여단 146년대를 모두 보냈다. 오야마와 고다마는 2월 27일 함정을 펼쳤다. 제3군의 4만 명과 대포 200문이 러시아 우익을 우회했다. 러시아 기병이 압도적이었는데도 우익에 배치된 코자크 기병대는 적의 기동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고 일본군이 접근하고 있는데도 저녁 식사를 할 정도였다. 오야마와 고다마는 중앙의 2군과 4군이 러시아군 중앙에 집중포화를 퍼부어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다른 지역을 응원하지 못하게 했다. 일본군이 리소낭을 함락시킨 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11인치 곡사포 6문을 기차로 실어왔다. 일본군은 초대형 포를 러시아 요새 반대편의 콘크리트 받침대 위에 올렸다. 2월 28일 새벽 일본군은 100문 이상의 중포의 포문을 열었고 러시아군도 비슷한 숫자로 응사했다. 하루 종일 계속된 포격음은 50km 밖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맹렬했다. 러시아군은 1904년 4월 정도에 이미 참호 건설을 마쳤기 때문에 비교적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푸틸롭과 원트리고질에 주둔한 부대는 천발의 포탄을 두들겨 맞고도 겨우 33명만 죽었다. 일본이 두 유세 고지 주변의 어지러운 참호망에 11인치 곡사포를 조준했다. 근처 야전병원에 있던 베레사의 의사는 250발의 포탄 세례를 직접 경험했다. 눈에 안 보이는 거리에서 날아든 강철 괴물은 참호와 철조망을 강퇴했다. 탄착점에는 회색, 황색과 검은색이 뒤섞여있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거대한 안개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탄착점은 완전히 사라져서 안 보였다. 중앙의 대대적인 포격은 쿠로파트킨의 귀중한 24시간을 빼앗는 데 성공했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갈피를 못 잡고 허둥지둥했다. 먼저 그는
코사크에게 서부전선을 무력 정찰하고 적의 우회 기동 규모를 파악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일종의 안전장치로 보병여단을 빼내 봉천 북서쪽으로 보냈다. 이튿날 일본군의 주공이 서쪽을 노린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쿠로파트키는 이게 보병사단을 카울리툰으로 돌리고 이게 사단을 살림포로 돌려 사계사단을 봉천 북서쪽으로 전개했다. 제때 도착하면 사계사단은 러시아군 총 72개 대대가 되어 일본군의 우회병력 42개 대대의 2배가 되기 때문에 우회로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사계사단이 제대로 전개되려면 최소한 24시간이 필요했다. 3월 2일 아침 내내 폭설이 쏟아졌다. 동쪽 전선에서의 눈밭에서 일본군의 기동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러시아군에게 유리했다. 오후에 있었던 일본군의 공격은 그대로 노출되어 집중사격을 받았다. 사격이 얼마나 심했던지 마치 눈보라가 다시 불어닥친 것처럼 보였다. 한 여단은 20분 만에 128명을 잃었다. 일본군의 공격을 계속 막아낸 동부전선은 안장을 되찾았다. 쿠로파트키는 이제 동부전선으로 보낸 병력을 다시 서부전선으로 이동시켰다. 며칠 동안 동쪽으로 달려가던 정예 1 시베리아 군단은 뒤로 돌아와 서쪽으로 향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50km 거리를 오가며 정예 군단은 탈진했을 뿐만 아니라 7일이라는 결정적인 시간을 허비했다. 일본 제3군은 봉천 서쪽 16km 지점에서 약간의 저항을 받았다. 쿠로파트키는 일본군의 진격을 최대한 지연시키며 반격할 시간을 벌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가 급히 투입한 병력은 전장에 조금씩 도착한 데다가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의 발행과 달리 일본군의 진격을 막지 못했다.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군을 괴롭혔던 문제가 결정적인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러시아 기병지휘관은 무능력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최고사령관은 적의 전력과 위치에 대해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지휘관의 협력은 기대할 수도 없었다. 카올 바로스는 쿠로파트킨을 계속 실망시켰다. 그는 자리를 잘 잡고 있던 이계 사단을 뒤로 빼내는 큰 오판을 했고 일본군은 그 기회를 잃지 않고 바로 빈 곳을 파고들었다. 카올 바로스는 3월 5일 쿠로파트킨의 명령에 따라 반격에 나섰다. 3개 공격로 중 우측에 48개 대대를 집중시켜 일본 제3군보다 더 많은 병력을 투입했고 중앙에는 26사단, 좌측에는 32개 대대를 투입했다. 그리고 199문의 포가 화력을 지원했다. 압도적일 수 있었던 공격은 지휘관의 무능력, 러시아군 전체의 만연한 패배주의와 관료주의로 힘을 잃었다. 성공의 열쇠를 쥔 우측 공격로는 너무 천천히 움직였다. 공격에 제대로 나서기도 전에 일본군이 좌측 공격로에 선제 공격을 가했다. 카올 바로스는 즉시 우측 공격로 병력을 빼내 좌측 공격로를 지원했고 힘을 잃은 우측 공격로로는 적의 방어선에 구멍을 내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쿠로파트키는 일방적으로 반격을 시도했다. 제1과 제3 만주군은 공격하라든가 아니면 반격을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지 못했다. 쿠로파트키는 사령부에서 전황을 보고받던 중에 전과가 너무 좋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카올 바로스가 이튿날 반격을 재개한다고 명령했다. 카올 바로스는 3월 6일 명령을 받고 반격에 나섰고 전날보다 훨씬 엉망인 상태가 되었다. 3월 7일 일본 제3군은 러시아 철로에서 7km 떨어진 곳까지 정권에 들어갔다. 일본군의 우후의 공격 때문에 제2 만주군 전선은 우측 안으로 굽어져서 한쪽은 남쪽을 다른 한쪽은 서쪽을 향하게 되었다. 이제 일본 제2군도 남쪽에서 제2만주군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쿠로파트키는 중앙에서 제대로 지휘하려면 전선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3월 7, 8일 밤에 그는 나머지 2개 군에게 북쪽 16km까지 후퇴하라고 명령했다. 일본군은 러시아군이 요새화된 방어선을 버릴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뒤늦게 추격에 나서면서 러시아군을 괴물시킬 좋은 기회를 놓쳤다. 쿠로파트키는 3월 9일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운은 일본군 편이었다. 남서쪽에서 맹렬한 광풍이 불면서 반격에 나선 러시아 병사의 얼굴을 쳤다. 가시거리는 100m도 안 되었고 그러지 않아도 협조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러시아군은 잠시나마 일본군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정도의 성공만 거뒀다. 그러나 밤 쿠로파트키는 봉천에서 북쪽으로 65km 지점에 있는 러시아 거점으로 총대각을 명령했다. 러시아군은 탄약창을 터뜨리고 보급창에 불을 질렀다.
제1과 제3만주군이 먼저 후퇴하고 제2만주군이 후위 엄호를 맡았다. 처음에는 질서정연하게 후퇴했지만 일본 제3군이 전로에 접근해서 북쪽으로 향하는 러시아군에게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자 대혼란이 일어났다. 러시아군은 우두머리를 잃은 양떼처럼 고지로 달아났고 뒤에는 그들이 버린 온갖 잔해물이 길을 메웠다. 가을 바로서는 말에서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도로 옆에서 쉬고 있었는데 한 장교가 다가와서는 7년대 위치를 물었다. 그는 7년대 군전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판에 7년대를 어떻게 알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일본군은 3월 10일 봉천에 입성해 2만 명의 러시아군을 잡았다. 몇 주 동안 행군과 전투에 지친 일본군은 패주한 러시아군의 뒤를 추격하지 못했다. 러시아군은 2만 명 전사, 4만 9천 명 부상, 2만 명 포로 피해를 입었지만 나머지는 무사히 후퇴했다. 그리고 피해는 바로 복구할 수 있었다. 일본군은 15,000명 전사, 6만 명 부상의 피해를 입었는데 복구할 수 없는 손실 그 자체였다. 병력만 놓고 본다면 일본은 봉천 전투를 승리하고도 러시아군보다 훨씬 심각한 지경에 몰렸다. 며칠 후 차르 니콜라스는 쿠로파트킨을 해임하고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리니예비치 이전 제1만주 사령관으로 대체했다. 봉천 전투 몇 개월 동안은 러시아군이 발트 함대를 기다리면서 전선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2태평양 함대로 이름을 바꾼 발트하의 함대는 봄에 중국 해안에 접근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하던 3월 27일 일본 연합함대의 공격을 받고 서시마 해협 전투에서 괴멸되었다. 12척의 전함 중 8척이 침몰했고 나머지 4척은 납포되었다. 다른 이야기로 정리할 예정인 발트해 함대의 지구 반바퀴 도는 경로이다. 러시아의 주력 함대는 북유럽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태평양 부동항으로 오는 방법은 지구 반바퀴를 도는 수밖에 없었다. 지역적인 마지막 패전은 반전 세력뿐만 아니라 혁명 세력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다. 니콜라스는 국내 압력을 받아 미국 대통령 준재로 1905년 8월 종전에 동의했다. 황당하게도 러시아는 육지에서 가장 유리할 때 전쟁을 포기한 셈이 되었다. 1905년 가을이 되자 만주의 병력을 일본 3배 정도로 정원되었다. 나란히 예비치는 차리에게 유럽에서 이동시킨 정예의 군대를 이끌고 적을 분쇄시키겠다고 관청했지만 차르는 표트로 대제가 아니었다. 차르는 만주를 포기하기로 했다.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스 2세입니다. 봉천은 많은 교훈을 남겨주었다. 대군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었고 기관총 철조망 사포가 전투의 향방을 바꾼다는 것을 예언했다. 일본 지휘관은 전투 중에 적을 파악해서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함정을 파고 훨씬 많은 적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다. 봉천 전투가 실시대의 도래를 알리기는 했지만 전쟁 기본 원리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알려주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